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미래에셋 전 애널리스트인 광수대 복덕방 이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진성님께서 월요일 아침에는 이광수님만 기다립니다. 한 주의 첫 경제 소식이 기대되어 저희 경제 1픽 강사님이라고 문자를 주셨고 이 답도 없는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유튜브로 네. 김은주님 언제 경제가 좋아질까요? 모두 다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어? 그 이후부터 좋아집니다. 진짜요? 그건 왜 네. 그런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막 지금 막 어둡고 막 이런 거 그런 그러니까 거. 사실은 특히 이제는 금융시장하고 투자 시장화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네. 같은 경우에도 심리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때가 그 이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아직도 뭐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저 대학 들어온 이후로 경기가 좋다, 경제가 좋다라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시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제 경제 주체들은 뭔가 더 좋기를 바라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안 좋다,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데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안 좋다고 할 때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곧 올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죠. 희망을 믿습니다. 아 맞아. 이거부터 좀 할게요. 네. 지난주 방송에 AS.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저 가계부채 줄이는 방법 제가 질문 드렸더니 그거 좀 다음 주에 하자. 네. 왜냐면 긴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AS 좀 해주세요. 가계부채 줄이는 방법. 일단 정책적으로는 저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상승률을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미국과 비교해서 2% 포인트가 차이 나니까 기준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워낙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1,800조 원이 넘는데 거기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부담되니까 못 올리는 건데 일단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한계 차주들이 생기잖아요. 그 한계 차주들한테 지원을 또 해주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60%가 변동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고정으로 바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금리에 못 버티는 한계 차주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시구나. 전반적으로 한국이 가계 부채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분들이 리스크를 러버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받아요. 근데 이제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시대로 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보죠. 종부세. 네. 이제 12월 되면 종부세 나옵니다. 네. 사실 종부세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대상자가 아주 많지 않아서 네. 이게 뭐 시중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뉴스에 좀 중심이 오곤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근데 올해 종부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어요? 일단 납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3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 한 80만 명 정도로 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세수도 지난해보다 한 2조 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부세 내시는 분들 사실 부럽긴 한데 이게 실제로 조회해 보면 엄청나게 줄어드실 거예요. 일부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와 2천만 원 냈었는데 200만 원 줄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뭐 엄청 그다음에 줄어요. 500만 원 내다가 80만 원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줄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안 내더라도 나중에 낼 거니까 희망을 갖고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라는 게 표준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시가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거기다 대고 기본 공제액을 빼줘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제 됐죠. 거기다 곱하기 일종의 세율을 곱해서 그 세율 곱하기 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낮춰준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변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시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겠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기본 공제액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냥. 네.
예를 들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본 공제를 6억 원 해줬는데 네. 9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네. 빼주기 시작했다. 일가구 주택. 네, 그렇죠. 1인 2주택이었구나 종부세는 네. 인별과세니까. 예, 어쨌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시약 가액 비율이라고 아까처럼 가격에다가 또 비율을 네. 곱해주는데 이게 60%에서 80% 곱해주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최저 한도 60%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세율도 떨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에 2.2%를 냈는데 12억 이상인 경우에 네. 1.1%로 줄었어요. 1%포인트가 네.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줄다 보니까 종부세가 크게 감소한 거죠. 그럼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비슷한 수준인데 네. 조건이 똑같다면 네. 가격이 조금 더 빠지면 뭐 종부세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근데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이 종부세 계산 방식에서 이번에 좀 저 종부세가 급감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시가가 빠져서 공시지가도 빠지는 그거는 사실 시장의 흐름이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나머지 공정시장 가격 비율 맞추는 거 네. 그다음에 기본 공제 세율 이건 다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줄여주기로 정책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 많던데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저 깎아준 여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야권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빼고 정책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과도하게 종부세를 내면 사실 네. 불공정하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뭐 소비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합리화가 필요한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종부세라는 게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종부세를 많이 부담시키면 집을 투자 목적으로나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게 지난 정부의 종부세 이제 부동산세를 올릴 때 그렇죠. 기본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니 앵커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네. 막 세금 막 한다고 그래서 네. 그 집을 팔까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오르는데 차라리 버티자.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면 냈지 안 팔아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집값이 오를 텐데 그거보다 네. 더 오를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럼 결국 세금 올려서 부동산 잡겠다는 그 정책은 실패한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정책이 돼야 되냐면 네. 추가적으로 누군가 집을 한 채 더 사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정책의 목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양산하게 하는 양산 못하게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신규 매입할 때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좀 가중해서 하는 거는 전 정책적으로 맞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좀 이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이찬님께서 세수 부족.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종부세 깎아줘가지고 세수가 더 부족하면 어떡하죠?라는 걱정들 하시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법인세도 인하되고 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부세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값 얘기 좀 해보죠. 강남 아파트값 하락했어요? 31주 만이라면 거의 한 1년은 아직 다운 안 된 거였구나. 한 지수로 8개월 9개월 만에. 지수로만 보면 아직 하락은 아닌데 추세로만 보면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0%대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거래가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 강남이나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매도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들. 예.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빠지는 건데. 수요 공급 원칙상.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을 보면 8만 가구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고 최근 뭐 1년에서 30-40%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으니까 네. 집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현상이죠. 뭐냐면 아까처럼 종부세는 오히려 인하되는데 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거는 세금을 올리고 깎아주고 이거랑 떠나서 향후 가격에 대한 예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니까 자꾸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강남 누구한테요? 정부에서.
아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꾸 당위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시장 네.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서 그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네. 뭐 이게 무주택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좋은 현상이고 예를 들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쁜 현상인데 네. 시장이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하면 폭등하는 대로 아 이거 문제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하지만 그쵸. 또 갑자기 확 빠지면 아 부동산 경기 죽어 그러면 건설 경기 죽어 자산 가격 폭락하면 안 돼 또 이 얘기들도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의 어떤 추세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은 한국의 부동산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면 아까 강남 집값 하락을 얘기 드렸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강남에 모두 다 살고 싶지. 그래서 수요 많지. 네. 집값은 안 빠져.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수요와 네. 살 수 있는 수요는 다릅니다. 아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살고 싶은 수요는 진짜 가수요고 살 수 있는 수요가 실수요인 거잖아요. 아, 그 가수요도 아니에요. 가수요도 아니에요. 살 수 없는데 무슨 수요예요. 네. 마음만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네. 한국의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대출 일으키면 좀 증가했다가 네. 수요가 네. 바로 그런 게 없어지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일각에서 걱정하는 뭐 자산 가격 폭락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갈 것도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흐름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착륙과 계속 빠질 수 없다니까요. 오. 떨어지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유효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집값이 폭락한 건 네. 파생 상품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물로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앵커님. 그러네. 그죠? 네.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도 경착륙은 없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확 빠져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2008년 리만 사태처럼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파생금융 상품 팔아가지고 그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없다. 저는 오히려 이 주택 가격을 용인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가에 사는 비율을 올려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아 그렇겠죠. 그거. 예. 근데 뭐 너무 자가에 사는 비율이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어때요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요. 이러면서 이제 혼동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전조 증상이에요. 어떤 전조? 매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살려는 사람 아 그렇겠구나. 네, 그러니까 전세를 다 전세를 사니까. 아직도 다 전세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는 야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지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무주택자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집값이 빠질 때 항상 초입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 이상하잖아요. 네.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근데 자꾸 이럴 때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 있다 집값 올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요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 이런 상태가 한 2, 3년간 유지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갭 투자가 나와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